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암울했죠. 일본 사람들은 이런 집을 사면 집을 산 다음 날부터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신축 맨션의 가격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여기는 하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쪽 방향으로가 긴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도쿄만 바다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 2020 도쿄 올림픽을 치렀던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가 경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묵던 선수촌으로 썼던 곳인데, 이제 선수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건물들이랑 안에를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반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입주를 작년에 했는데 입주 1년 만에 가격이 무려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본에서는 아주 드뭅니다. 정말 한국의 로또 아파트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본의 맨션인데, 이곳을 무려 40여 채 가까이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언제 처음 여기에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동경 올림픽이 네. 그 연기가 됐잖아요. 예, 21년. 21년으로 그래서 20년이네. 그래서 20년도에 예.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 21년 연기되면서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을 입주가 늦어지니까 계획대로 안 맞아지니까 분양받은 걸 다 캔슬을 할 수 있다는, 전부 돌려주겠다 돈을. 예, 예, 예.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게 20년 10월인가 11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21년에 재분양한다고 이제 뜨더라고요. 예. 그 21년도에 3월인가 4월인가에 집 분양할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분양을 했던 그 2019년이었나요? 19년, 18년 이쯤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셨던 게 아니었고?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예. 분양이 다 됐었거든요. 총 이게 5,600세대 정도였는데 네네네. 몇백 세대 정도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올림픽 끝나고 할 예정이었는데 예. 그 앞에 분양을 했던 그런 그 분양자들, 예. 수분양자들 전부 다 해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1차 분양이 아니라 1-2 분양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군요. 예. 근데 그때 분양가는 얼마였나요? 여기가? 평균 이게 여기가 이제 빌리지가 이제 4개 빌리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선 빌리지, 그리고 파크 빌리지, 그리고 시 빌리지, 그리고 포트 빌리지. 포트 빌리지는 임대입니다. 네. 이건 제외. 네. 시 빌리지하고 파크 빌리지는 바다가 이제 잘 보이는 쪽이어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평균 한 30만 엔 네. 정도였고, 여기 선 빌리지만 이상하게 쌌었어요. 270 정도. 그러면 당시 환율 뭐 1,000엔이라고 하더라도 예, 1,000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평당? 예.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해도 저렴한 거잖아요. 2021년 상황을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그 당시에 분양가가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특별히 좀 쌌던 건가요? 여기가 땅 자체가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매립한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네. 땅값하고 공사비가 보통 이제 분양가를 네. 산정할 때 토지 플러스 건물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토지가 예를 들면 분양가 100이다 했을 때 토지 가격 10, 건물 가격 90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 땅값이 워낙 쌌고, 왜냐면 이게 그 도쿄도가 네. 제공한 땅이니까. 네.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나머지, 그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비싸게 하지 않고 민간한테 다 분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었어요. 오히려 그 건설사들이 분양이 안 될까 봐 걱정했었어요. 일본이 뭐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던 시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30년 정도 지속이 됐던, 그러니까 침체기가 그냥 이어져 가고 있던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뭐 특별히 부동산이 좋은 것도 뭐 없었고. 움직이긴 있었지만 뭐 급격한 변화 없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의 맨션 아파트를 사면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게 그 호수가 뭐 5,000세대 이상 네. 되는 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분양이 될까라는 걱정이 사실 많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사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집은 사면은 그때부터는 결국엔 가격이 오른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뭐 수도권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일본은 그게 그 당시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보죠. 그 당시에는 집을 사면 가치가 오를 것보다는 오른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물음표가 더 강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임대료를 예를 들면 30만 원 내고 사는 게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0.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로 금리 때였으니까 예를 들면 1억을 대출 받으면 네. 월 내는 게 한 4만 원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0.5니까. 예. 근데 임대료 30만 원 내고 살았다. 샀을 때 매년 이렇게 그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임대료를 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죠. 참, 별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되게 믿기지 않는 이야기네요. 그 일본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집 사는 거를 두려워했었구나. 예. 근데 그 타이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여기다 이제 예.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예. 전 일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그때 감행을 하셨는지가 일단 첫 번째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예. 한국 부동산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개인이 됐건 뭐 그게 뭐 부동산 투자 법인이 됐건 간에 개별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나 혼자 몇십 개가 당첨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게다가 뭐 법적으로도 한국 안 될 안 될 텐데. 예, 그렇죠. 왜냐면 청약 받고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 여기가 워낙 대단지고 하니까 예. 건설했던 이제 건설사들이 예. 분양이 안 됐을 때 공사비 해소가 안 된다는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양이 날 거가 무서워서 당시 여기는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열어버렸다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예. 나중에 제한을 둬버렸어요. 한 회사당 한 개인당 하나씩밖에 못 넣겠고. 제가 왜 그때 분양을 받았는가 하면 실제로 입지가 여기가 사실 긴자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다만 여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매립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보통 역세권이라는 게 뭐 전철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없습니다. 네. 다만 그 교통적인 접근성은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여기 없다는 거, 단점 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는 게 저희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일본도 있었고, 네. 일본에는 64년도에 네. 그 동경 올림픽 때 그때도 요요기 공원에 있었거든요.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하루미에 이제 생겼는데 선수들이 이동하기에 네. 가장 편한 곳이 접근성이 좋은 데가 일단 선수촌 아파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위치적으로는 접근성은 되게 좋은데 나중에 인프라는 다 갖춰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땅값이 10%밖에 안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땅값이 60, 70%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공사비는 사실은 거의 원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너무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주변에 여기 뭐 가치도키라든가 그런데 신축 맨션에 비해서 여기가 분양가가 더 쌌던 건가요? 그 당시에? 쌌습니다. 예. 어, 카츠도키는 여기 있으니까. 그쵸. 예. 카츠도키가 그 당시에 한 350에서 4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30% 쌌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신축 맨션 중에서도 여기 좀 근처에 바로 앞에 없다라는 그 단점을 제외하고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았었네요. 예. 왜냐면 역은 생길 거라 봤거든요. 왜냐면 역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발표 났어요. 네. 역 생긴다고. 예, 42년인가인데 근데 더 앞당길 겁니다. 왜냐면 인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단지 아파트에 공용부에 안에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공용부 되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가 공용부가 되게 충실하게 잘 돼 있으니까 뭐 한국 대단지들 뭐 못지않게 너무 잘 해놨죠. 예,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공용시설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예. 네, 뭐 사실 1000세대짜리 아파트도 없는 나라인데 거의. 예. 하여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살아보면 알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다 보시고 21년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네. 올림픽 그 선수단 아파트라든지 아시아 선수하고 뭐 88, 86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어떻게 바뀌다는 건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나중에는
제일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뀐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실제로 찾아보니까 북경도 마찬가지고 북경 올림픽 그리고 일본 예전에 64년도에 그 올림픽 선수단 아파트도 제일 노른자 땅이 있었고 요요이 공원 앞에 지금 없어져서 공원화되면서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땅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다. 오르면 올랐지. 예. 그런데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일본 어떤 초유의 로또 아파트다.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치자면 그런 상징적인 곳이 여기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한 20평 네. 전용 면적 네.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6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이제 매매되는 가격이 1억 1,000에서 2천 전후, 한 2배 정도 오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1년 사이에 2배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이제 단기간에 오른 케이스는 없었죠, 사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단계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이캔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여기를 그때부터 이제 조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잠깐만 부동산 가격과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네 해서 일본의 주류 언론들까지도 여기를 부동산 입장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심지어 NHK에서 이 하루미에 분양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야 여기 여러 개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더라 하면서 제 기억이 나요. 38채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 그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NHK에서. NHK에서 4천 몇백 세대 되는 그 등기부등본을 다 뗐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동일인으로 돼 있는 이제 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 회사다. 소문이 있었거든요. 일본 최대 로또 아파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인이었어? 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 좋게. 예.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40채 가까운 거를 사려면은 처음부터 자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 10% 그리고 나머지 잔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금 10% 정도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사전에 이제 그 대기업에 그 마스터리스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자 받기가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투자형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론을 했을 때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어 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원리금 변제가 원금 분할 상환 아니면 원리금 분할 상환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 임대료를 개런티한 10년 개런티 해줬거든요. 개런티한 이제 회사가 대기업이고 그 개런티한 금액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론 부분은 어떻게든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론을 자기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뭐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계약금 정도만 가지고 일단 당첨이 되면 투자를 받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론으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잘 끝났죠, 사실은. 근데 그 38채를 당첨받는 것도 사실 그것도 운이 따라야 되는 영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대 1 정도로 당첨이 됐거든요. 그것도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사실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쯔이 레지던스에서 분양을 담당했었는데 추첨을 이렇게 돌리는 거 추첨이거든요. 번호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당첨 확률도 평균 당첨률보다도 높은 당첨률로 당첨됐다는 것도 사실 화제였고 1차 때, 2차 때 경쟁률이 8대1, 뭐 15대1 정도 됐거든요. 그때 저희가 많이 넣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그게 제한이 걸려가지고 한 회사당 한 채씩밖에
청약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지금 분양 청약이죠. 예. 예,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뒤부터는 사실은 50채를 넣어도 한 채도 안 되는 최종적으로는 50대 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그게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경쟁률이 차이가 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청약 경쟁률 예를 들면 뭐 200대 1, 300대 1, 1000대 1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경쟁률이라는 게 한국하고는 사실 좀 다른 게 뭐냐면 개인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금을 해주겠다는 은행의 확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관계없이 그냥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청약 통장만 맞습니다. 있으면. 예. 그리고 사실은 주택론이라는 게 실거주자를 위한 논이기 때문에 예. 다른 은행에서 또 다른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택론은 기본적으로 거주 목적 외에는 안 해주기 때문에 투자 목적은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청약 경쟁률보다 50대 1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치면 한 500대 1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50대 1하고 일본의 50대 1은 온도 차가 있습니다, 사실. 예. 네.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 이런 인터뷰가 나가게 되면 그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와 그러면 어떤 해외 부동산에서 이런 기회를 찾는 것도 참 뭐 재밌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허들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뭐 지인이나 가족이 있고 뭐 이래야지나 한번 시도를 해볼까 말까 한 거지. 만약에 그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뭐랄까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일본에 투자할 때 가장 단점이 뭐였는가 하면 지진 나면 어떡할 거냐. 네, 이런 사실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까지의 큰 우려는 안 하거든요. 내진 설계 잘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물건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하겠다는 걸 신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 해외 부동산에 언어도 안 되는데 그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스스로 반문했을 때 자신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 예. 그러면은 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의 장점은 뭔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40년간 부동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실제로 많이 움직였고, 그게 이제 피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뭐 개별적인 판단이지만 저는 아직도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뭐 시작했기 때문에 막 시작한 단계고. 일단 도쿄 23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5년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계단식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올랐다가 좀 정체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이런 패턴이 상승기에 이제 그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런 식이죠. 예. 꼭지점을 하면 이렇게 예. 가는 거죠, 사실은. 계단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한두 단계 정도 올라오는 상태가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가 사실은 저금리지 않습니까? 네. 뭐 기준금리가 0.5니까 지금 네. 올라서 0.5니까 그런 이제 레버리지 효과 네.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항상 이렇게 그 10년 전에 평당 뭐 5천 갔을 때만 해도 더 이상 이건 아니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억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5천 우리나라가 5천 할 때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는 임대료를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니라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한 투자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캐피탈 게인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각 차익을 네.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지금 일본에서 성행하고 있고 이런 모든 가격은 형성은 그거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해외까지. 사실은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많이 수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중국에 해외 자금들이 들어와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회장님 얘기 들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도 일본 부동산에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은행에서는 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호주머니에 한 우리나라 돈 한 20억 원 정도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일본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방법이 있나요?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은행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그거는 신용대출입니다. 아, 한국의 직장이나 소득이나 다 따져서 네. 차주가 개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 개인의 대출에 플러스 부동산을 첨담보 형태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첨담보.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이 메인. 아, 그리고 담보는 딸려 있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 적용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법인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법인 담보 대출. 차주는 법인이고 네. 법인은 어떤 법인에 상관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론 보증은 씁니다. 보증은 쓰지만 보증이 메인이 아니라 담보가 메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그 일본의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담보의 이제 가치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용 대출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통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네.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부동산 취득을 할 때에 네. 뭐 하나의 섹터인 거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법인 설립부터 네. 그리고 융자까지 그리고 부동산 관리까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 성공기 매각까지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노하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를 다 정리해가지고 담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려서 한국 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